드셨습니까? 네. 네, 오후 강의가, 네,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에 또 잠이 많이,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네, 저희 학교에서 여기, 교육 장소가 학교거든요. 이 학교인데 되게 외진데 있어가지고, 네, 공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만 힘드시면 내일부터는 실습이시라 시간이 아마 빨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제 뭐 잠깐 뭐 오후에 잠깐 말씀드린 이게 제도 자체가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2020, 12년부터 이제 교육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이 커트라인 80점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너무 기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커트라인, 어떤 시험도 커트라인이 80점인 시험이 얘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60점이고, 조금 빡시다 해도 한 70점인데요. 이 80점이 되게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80점을 좀 낮추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이어져 오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낮추는 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낮춰버리면 기존에 80점일 때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불이익하다고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낮추는 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네, 어느 시점에 낮추냐에 따라서 네, 두 번의 기회를 다 날렸는데 내일부터 낮춰줘요. 그럼 기분이 엄청 나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제도를 없애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은 또 뭐가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이 있어서 뭔가 제도가 짧은 시간 내에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201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이때쯤만 해도 교육이 1년에 한 10번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에 2015년도에 그때 강의를 좀 했었었는데 그때 1년에 10번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을. 예, 엄청 많았죠. 기회도 많았고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붙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게 뭐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예산도 조금 많이 없고 네, 일은 많고, 뭐 이런 이제 업무가 되어서 지금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뭐 예산이나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글 올려주신 분 중에 그죠? 자 정도는, 네, 뭔가 이제 피아 마크를 찍어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데요. 이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러면 좋은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인력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대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자격을 획득을 하면 이게 라이센스 같은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국가 자격은 아니지만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못 하듯이 영양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자격 라이센스 같은 거라서 네, 일단 따면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따고 나면 또 마음이 좀 변하는 게 덜 붙었으면 좋겠다. 그죠? 붙는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쉽고 많이 붙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붙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인력이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합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뭐 쓸데없는 말 좀 해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절차 제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하이라이트 같은 거라서 흐름 분석 되게 중요하고 이 흐름 분석에 이제 네 단계를 말씀드렸고 1번, 2번, 3번은 흘러가는 프로세스 흐름이 맞고요. 정보 시스템 구조도는 이거 별개로
네,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황 분석을 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을 식별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업무 단위로 흐름표를 작성하고, 흐름표를 기반으로 흐름도를 작성한다. 요 흐름을 예,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대로 이제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처리 업무 현황 분석이죠. 내가 흐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업무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산출물, 어차피 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정보 사업의 이제 진행 단계에서 보통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제 산출물을 분석하고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네, 처리 업무 현황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맨 땅에 헤딩하는 분석 그 정보 시스템 인 경우에는 그 산출물의 이제 구체성이 이 단계에서 좀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뭐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평가에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담당자 인터뷰 같은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이제 기획 설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기존에 이제 운영되던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나 그 시스템이 이제 고도화되는 시스템이라면 기존에 이제 운영 담당자들도 이제 인터뷰 대상에 포함해서 인터뷰를 하겠죠. 실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이 있는 거를 개편하는 거면 기존 시스템의 프로세스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될 거고요. 신규 시스템 때는 결국 이제 문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산출물 인터뷰 또는 실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업무 단위로, 분석 가능한 단위로 식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내일 아마 실습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식별하게 되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 웹사이트 회원가입, 민원 접수 처리, 뭐 정책 제안 게시판,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일반 국민들이 자기의 개인 정보를 일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가 이제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개인정보 처리 업무로 이제 식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시스템 메뉴를 가보면 뭐 상품 등록, 게시물 등록, 네, 회원 관리가 아니고 시스템 운영 관리, 설정 관리, 이런 거 있죠. 이런 정보들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수반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업무로 굳이 이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 그 수많은 업무 중에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예, 그 업무를 발라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이제 식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수많은 업무들이 있을 텐데요. 이 각각의 업무 중에 개인정보 처리가 이제 수반되는 업무들을 식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단계가 개인정보 역량도 등급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거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개인정보 역량평가 수행 안내서나 평가기관의 자체 방법론 안에 이 등급표가 이미 다 있거든요. 네, 그걸 베이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 뭐 그 자체로 민감하거나 개인정보 엄격하게 법에서 엄격하게 뭔가 제한된 정보 유출 시에 뭐 사회적, 경제적, 또 신체적, 네, 또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1등급으로 분류를 하죠. 자산의 가치는 뭐 5점, 3점, 1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3점, 2점, 1점 이거는 평가기관의 방법론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24조, 24조 2, 또 23조에서 이거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해라고 이미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포함되고 처리된다면 당연히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중요도가 더 높은 업무가 되겠죠. 인증정보가 처리된다. 그 업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정보 주체의 인증정보가 뭔가 도용이 되거나
탈취가 된다 하면 이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신용정보, 금융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신용정보는 네,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신용정보법의 범위에 모든 게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신용정보가 아니고요. 약간 우리가 이제 금융정보,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왜 나온 사실 신용정보법보다는 개인정보의 안전 서버조치 기준에 또는 예전에 기초관리 보호조치 기준에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네, 이게 탈취되었을 때 정보 주체의 어떤 재산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지칭한다. 모든 신용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정보는 네, 앞에서 저희가 당연히 민감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감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따로 이제 왜냐면 이제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 위치정보법의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초 보호조치 기준 보시면 위치정보 암호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암호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좌표값이기도 하고 또 위치정보가 이제 개인의 어떤 실생활과 영향을 미치면서 예전에 뭐 위치 정보를 알아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사고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이버 세상의 개인 정보보다는 좀 더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위치 정보 이제 좌표값이 이제 처리가 되면 좀 높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예시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중요 정보라고 하면서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기본적으로 제 수행 안내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대상 사업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특수하게 사용되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 정보들을 여기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I 같은 거 있죠. CI 정보가 네,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CI 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타 중요 정보에 CI를 넣는 게 맞겠죠? 네, 실질적으로 CI가 처리가 된다. CI가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CI는 네, 여기에 포지셔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DI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정의해서 자산의 가치를 매기시면 되고요. 2등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개인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소, 개인의 이제 관련된 뭐 직업, 이런 정보들, 뭐 기타는 이제 특성에 따라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3등급은 약간 이제 부가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IP 주소, 네, 이런 정보들 우리 내에서만 이제 식별이 되는 회원번호, 우리 안에서는 연결값이긴 하지만 이게 유출됐을 때 외부에서는 이 회원번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한적 본인 식별 정보라고 해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자산의 가치를 좀 낮춰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니까요. 그 평가 기관의 고유 방법론에 따라서 등급은 이제 따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가 식별이 되었고요. 그죠? 내가 평가를 하는 대상 정보 사업 또는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뭐 총 5개, 뭐 10개 이렇게 식별을 했고, 네, 거기서 처리되는 이제 개인정보들이 어느 정도 식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별로, 항목별로 얼마나 중요한지 등급을 나눴죠. 예, 그래서 그 등급을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업무 단위별로 처리 업무를 분리하고 누락 없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복잡한 업무는 세분화하고 덜 복잡한 업무는 그룹핑해서 평가의 이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서 방금 이제 등급을 매겼잖아요. 고유식별 정보는 1등급에 5점 점수를 매겼으니까 이 업무별로 등급표에 따라서 영향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요 양식이 개인정보 인증평가 수행 안내서에 있고 이것도 아마 실습에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업무명에 앞에서 내가 민원 처리, 회용 관리, 뭐 부정 수급 관리 이런 이제 업무 단위를 쓰시는 거고요. 거기에 목적을 쓰시고 그 업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쓰시고 주간 부서 쓰시고 개인정보 건수 예상되는 건수 아니면 실제 이제 현재 건수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 영향도는 이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중에 이제 가장 민감한 정보의 영향도에 맞춰서 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업무인데 A라는 평가위원은 평가원은 이걸 5개 업무로 분류를 했고요. B라는 평가원은 좀 더 세분화해서 10개 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합하면 똑같아요. 네, 그런데 누구는 5개, 누구는 10개로 분류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평가의 깊이, 뎁스를 보면 세분화해서 평가하면 더 깊이 있게 보겠죠. 그죠? 그 업무를 더 세세하게 짜겠으니까요. 대신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에포트도 많이 들게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얘를 그룹핑을 많이 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세밀한 흐름들이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업무 단위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 이제 현장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돈이 많고 인력이 충분히 들어와 있으면 어차피 그분들도 아웃풋을 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더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규모가 큰 사업인데, 네, 딸랑 뭐 3천만 원, 1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를 세분화 나누면 좋긴 하지만 흐름도도 많이 그려야 되고 흐름표도 많이 작성해야 되고 분석도 많이 해야 되면 그 기간 안에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 그냥 그룹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 평가가 좀 부실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막 얘기할 때는 예, 어쨌거나 주어진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건데 정말 그 안에서도 중요한 업무가 있잖아요. 모든 업무가 다 중요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자원 하에서 메인 업무, 핵심 업무, 정말 개인정보 흐름이 복잡한 그 업무는 세분화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뭐 적당한 선에서 그룹핑을 해서 네,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세분화가 아니고 무조건 그룹핑은 아니고 절충해서 네, 하실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작성 양식에 대한 좀 설명이고요. 네. 보통 이제 뭐 처리 개인정보, 이게 너무 진짜 이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주소라고 쓰면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쓸 때 보면 여러분 실제 업무를 하실 수는 있으니까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주소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주소도 가보면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죠? 일반 주소, 상세 주소, 수급자 주소, 자택 주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소로 대표적으로 뭔가 유형할 수 있으면 주소로 하는데 주소도 여러 개의 유형이 나눠져 있다. 집 주소, 직장 주소, 뭐가 나눠져 있다면 예, 이거 세분화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해달라는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처리 건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예, 설명을 드리면 요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상 시스템의 평가 업무를 내가 평가 가능한 단위, 네, 효율적인 단위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상담 업무, 실업급여 관리, 뭐 땡땡 관리, 예, 또는 뭐 알림 관리, 뭐 이런 식의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는 거 3개 업무로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각각의 업무별로 처리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재를 하고 이 안에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주간 부서와 이제 건수를 쓰는데요. 고유 식별 정보를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갈로 열고 닫고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보면 안전 확보조치는 지금은 없네, 그죠? 네,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을 보면 5만 명 이상 정보 주체,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거나 뭔가 이 고유 식별 정보의 건수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려면 실제로 네, 이런 고유 식별 정보의 이제 건수 같은 게 미리 카운트가 되면 네, 좋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건수를 기재하고 그 안에 이제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고유식별 정보의 건수를 같이 이제 기재를 하면 현황을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좀 직관적으로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건수를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영향도는 앞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를 쭉 봤더니 인증정보인 비밀번호가 처리되잖아요. 네, 그래서 5점인 거고요. 두 번째 상담 업무는 성명, 전화번호, 상담 내용만 있으니까 3점인 거죠. 세 번째 실업급여 관리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처리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제 5점,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도를 쭉 합니다. 이 영향도를 하는 이유는 저 뒤쪽에 가면 이제 위험 평가, 위험 분석을 할 때
네, 이 영향도를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처리 업무표까지 작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업무 흐름도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흐름도와 달리 이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업무 흐름, 누구한테, 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가 접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한 후에 팀장님에게 승인을 올리면 팀장님이 승인하고, 이게 이제 개인정보 흐름은 아니고 업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업무 절차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 접수팀이 접수를 하고 신청을 접수하면 시설관리팀이 도로 점유 신청을 하고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네, 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누군가가 필요성 검토를 하고 기관과 추가 검토 후 이용료를 산출하고 결제 등록을 하면 이제 민원인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업무 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흐름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향 평가를 하려면 결국 이 업무를 잘 이해해야 흐름이 제대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1단계 끝난 거죠. 네, 아까 그림,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죠? 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순서대로 흘러가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나누고, 네, 업무표를 작성하고, 업무 흐름도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인정보 흐름도는, 네, 흐름도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흐름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네, 결국 흐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처리 업무 현황 분석을 했죠. 그 거쳐 나온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로 구분해서 개인정보 흐름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업무 이제 흐름표니까요. 표로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고 하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로 이제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양식인데요. 우리가 수집이 있고, 보유 이용이 있고, 제공 파기,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덩어리별로, 단계별로 작성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이제 또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이,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2023년에 2차 개정이 있었죠. 9월 달에. 아마 첫날 법률 하실 때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1호,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있었지만 1호가 제일 중요했죠. 동의. 네, 무조건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 네, 동의를 기반으로 이제 수집을 했고,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 이제 다른 접근 요건을 구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게 법에 근거가 있지만 동의를 일단 바꿔보자. 네, 이런 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약간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동의 기반이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의 수집의 적법 근거 체계로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GDPR가 이제 해외 법제를 좀 참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6호가 되게 평등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의라고 하는 게 이제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시행령 17조 제1항, 즉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여야 그것이 적법한 동의가 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법의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계약의 체계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항을 적법 근거로 가져가야지 그 조항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체계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제 흐름도를 그릴 때도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여기서 좀 수집 근거를 좀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할 때도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 그 근거와 동의 없이 수집하는 그 개인정보 항목과 근거는 구분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죠. 그 맥락에 맞춰서 수집 흐름도를 그리실 때도
그렇게 그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기 김대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처리 개인정보 항목에 필수 선택 구분해야 하지 않나요? 네, 필수 선택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필수 선택 구분이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예전에는 필수 선택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필수는요, 동의를 근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필수 항목은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흐름표를 작성할 때 계약의 책임 및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제4호 또는 법률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 수집하는 거면은 개인정보보호 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쓰게 되면 얘는 다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계약의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가 아닌 것이 계약의 책임의 이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다고 하니, 예,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은 것을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집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 필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법에서 양식을 만들고 양식 안에서 필수 선택을 나눌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네, 다 수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 선택 그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수행 안내서나 이런 양식들이 필수 동의 물론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적법 근거에 따라서 수집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선택사항이 튀어나오면 걔는 무조건 지금 개념적으로는 동의로 가는 것, 동의.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수집하는 것은 다 선택사항으로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최정희님, 고유식별 정보 건수가 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건수가 늘어나서 5만 건이 되면 영향평가를 그때 수행해도 될까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영향평가를 이미 구축 중에 하면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 이제 사전 예방도 있지만 그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분석 설계 단계 때 영향평가를 해야 안전조치, 필요한 조치를 그 프로세스나 코드, 프로그램 안에 내재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후에 네, 갑자기 늘어나서 평가를 해서 뭔가 조치사항이 나오면 얘를 다시 거기다 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법상은 5만, 50만, 100만이 되기 전까지는 위반이 아니고 넘어가는 순간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 공고사항으로는 니들이 시스템을 최초 구축할 때도 변경할 때 짧은 시간 안에 그 건수를 넘어갈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기 최정인님 질문은 네, 일단 법상으로는 네, 건수가 늘어나서 5만 명이 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영역 평가를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네, 늘어날 것 같으면 미리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가 5만 1명이 됐어요. 5만 명이 됐다. 5만 1명이 되는 순간 그날 영역 평가를 안 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는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 영역평 건수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늘어났는데 그때 시점에 이제 내가 식별해가지고 영역평가 했어야 되네 하면서 이제 예산을 따고 사업 발주하면 1년이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법위반입니다. 법위반이죠. 늘어났는데 안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리 해야 돼. 미리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이창수님 건수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보 주체 한 명에 대해 고유식별 정보 3개, 민감 정보 5개라고 하면 건수 산정은 8건이 저희가 민감 정보는 건수 산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민감 정보에 해당되는 생체 인식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의료 정보도 가지고 근데 의료 정보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네, 내가 무슨 진단받은 진단명도 있고, 장애 등급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그러니까 항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건수를 카운트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건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 민감 정보가 있는 정보 주체 수를 중복을 제거하고 카운트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해서 민감 정보 수는 정보 주체를 기준으로 카운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 고유 식별 정보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네, 저기 여권 번호 그죠?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DB에 한 사람이 두 테이블에 들어 있고 같은 사람인데 고유 식별 정보가 두 개 들어 있다고 해서 이거 두 개로 카운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 주체를 기준으로 네, 중복을 제거하고 네, 카운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보 주체 한 명에 대해서 고유식별 정보 세개가 있거나 민감 정보 5개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고유식별 정보는 한 건인 거죠. 네, 여러 테이블에 중복이 있을 거니까요. 또는 민감 정보 한 건, 네, 정보 주체 수를 기준으로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SI 업체는 인명평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업체는 인명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두 가지가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네네. SI 업체 중에 인명평가 라이센스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영향평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영향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평가기관이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영향평가, 그 평가기관이어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대상 시스템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그 구축을 대부분 다 SI 사업자들에게 그 용역을 내잖아요. 사업을 내서 SI 사업자가 수주를 해서 들어와서 SI를 하는 거죠. 예, 그때 그 SI 사업에, 즉 정보화 사업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같이 묶어서 통합 발주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SI 사업자가 자기 이익에 맞춰서 평가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마라가 가이드, 네, 입니다. 네, 그리고 감리업체도 마찬가지죠. 이행점검을 감리업체가 하게 되는데요. 영향평가를 내가 하고 이행점검을 감리업체가 하는 것은 독립성 이슈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그 동일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감리업체와 영향평가 기관이 같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향평가 기관 중에 감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혹시라도 안 되시면 이따가 또 질문 주시고요. 시스템 운영 중에도 영향평가 조건에 해당될 시 영향평가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죠. 네, 시스템 운영 중인데 아직 건수가 해당되지 않아서 영향평가를 안 했어요. 그럼 건수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정보 주체 수가 늘어나서 건수가 법적 의무상 5만, 50만, 100만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되겠죠. 하는 게 맞겠죠. 네. 건수 관련돼서 정보주체 기준이 아니라고 다른 강의에서 아니 정보주체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잘 보시면요. 정보주체 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주체 수. 네, 그래서 정보주체 수가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시 네,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표 단계에 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요 수집 뭐 필수 선택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필수 선택 개념 우리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네, 필수 선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선택인데 계약의 직계 및 이행 또는 뭐 다른 조건 근거 또는 필수인데 동의를 받고 있네? 요게 문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필수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흐름표와 흐름도를 그려 보다 보면 네, 이 적법 근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흐름에서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해서 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 근거와 수집 목적의 수집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 6호, 7호 중에 하나겠죠. 네, 다만 개인정보의 그 다른 법에 따라 즉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제2호 다른 법률에 따라 또는 다른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걔는 그 다른 법률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법, 내조 메탕, 교육법, 내조 메탕, 이 그 법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수집 근거는 15조 1항부터 1항 1호부터 7호 중에 하나
인 근거 플러스 이제 법의 근거면 그 해당되는 다른 법률을 이제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수집 경로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앱인지 웹인지, 네, 수집 대상은 이게 어떤 정보 주체인지, 이용자 회원인지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고요. 수집 주기는 이 상시적으로 회원가입을 받으면 상시라고 쓰시면 되고, 네, 아니면 특정 주기에 한 번씩 동기화를 한다라고 하면 월 1회, 월 말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수집 담당자는 사람이 수집하면 사람을 쓰시면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수집하면 시스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유 및 이용은 일단 보유잖아요. 수집이 되면 어딘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 형태가 먼저 그 앞에 이제 평가 업무명은 계속 따라오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옆으로 길게 못 가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만 평가 업무명이 이게 대체키, 포링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가 업무명이 계속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유 형태는 이게 딥인지 뭐 아니면 이미지 서버인지 아니면 뭐 캐비넷인지 문서 보관함인지 뭐 이게 이런 형태가 되고요. 암호화를 하고 있으면 암호화 항목을 써주시고 이용 목적 네, 이용 목적 써주시고, 일단 보유 이용이죠. 이용 항목, 개인정보 취급자, 이용 방법, 뭐 시스템에서 조회하는지 아니면 뭐 출력해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제공 파기입니다. 제공은 이제 연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제공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위탁 제공이 있고 진짜 삼자 제공이 있거든요. 이 우리가 위탁을 생각해 보면요. 위탁이 그들이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위탁이 있죠. 근데 이건 우리 회사의 범위 안에서 돌아요. 그죠? 운영을 맡겼어요. 그분들은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지, 그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연계하거나 전달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요 제공 흐름에 쓰실 필요가 없는데요. 본인 확인, 기관과의 위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의 정보가 그리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공이라고 해서 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26조에 따른 위탁 연계, 네, 또 이제 여기 제공에다가 연계가 있다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공 목적, 제공자, 수신자, 정보, 제공되는 정보, 제공 방법, API 방식인지 연계 서버 방식인지 뭐 이메일로 보내는지 FTP로 보내는지 이런 것들 이제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제공 주기를 써주시면 되고 암호화 여부, 다음 제공되는 근거, 이 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면 뭐 땡땡법, 뭐 교육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 파기입니다. 이제 보유 기간, 파기 담당자, 파기 절차,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파기되는지, 뭐 배치로 되는지, 뭐 수작업으로 하는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인정보보호 21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해야 되는데 다른 법에 따라서 이제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이 가능하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 보관 여부를 여기다 기재를 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설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뒤에 이제 요 예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이제 이쭉 가는데요. 수집을 저희가 두 개로 좀 나누라고 그랬죠.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이제 크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원 처리라고 하는 업무 안에서도 두 개 업무가, 두 개의 수집 경로 나눠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동의서가 하나가 나가지만 법적으로 동의 수집이 가능한 것은 동의가 아니고 그냥 단순 안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이제 표를 이제 그리도록 하고 있고요. 수집되는 근거는 그냥 첫 번째 생각하는 동의는 개인정보보호 15조 제1항 제1호가 이제 동의가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민원 처리 업무를 잘 생각해 보면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나는 뭐 전자우편으로 받겠다 또는 휴대전화로 받겠다 나는 안 받겠다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전자우편 주소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 전자우편으로 안 받을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선택에 이제 가까운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이제 근거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홈페이지에서 입력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민원 서식을 통해서도 이제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관련돼서는 이제 민원
민원 관련된 법, 뭐 몇 조 몇 항, 이들이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근거 법률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조금 잡는 게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제1호 2호, 네, 법령상 의무준수 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지자체 뭐 이런 데는 네, 공공기관이 이제 법령이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제3호가 앞에 깔리고 그거에 근거가 되는 이제 개별법을 밑에 써주시는 게 좀 더 이제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법적 근거를 여기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 2에 따라서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 해당되는 해당 법의 이제 조항들을 이제 써주시고 얘도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나눠서 흐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흐름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민원 처리라고 하는 업무가 있고요. 네, 여기 민원인이 있겠죠. 그 민원인이 쭉 보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네요. 그죠?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보통 점선으로 이렇게 쭉 그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개인정보를 보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민원 내용,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에 이제 항목들이 수집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요 정보는 사실은 이제 필수인 것이고 이 정보는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근거로 이제 수집하는구나. 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 창구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흐름도가 중간에 민원 안내 창구 담당자라는 게 액터가 하나 들어가고 민원인이 이분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원 창구 담당자가 이제 정보를 받아서 수집을 한다. 요 흐름도가 이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뭐 모레 이제 이렇게 실습을 하실 때 이 흐름표를 딱 보고 머릿속에 흐름도가 네, 이렇게 연상이 네, 되면 좋습니다. 연상이 쭉 되면 네, 그 훈련을 이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김근영님 질문 주셨는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수탁자 상주한다면 제공표에 이제 기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공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 우리 처리 시스템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잖아요. 흐름도를 쭉 그려보면 우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그려지고 그 정보가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그리게 되거든요. 제공 흐름은. 근데 그들이 그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 시스템, 운영 관리하면 우리 정보가 그 협력 업체로 우리 시스템 범위를 벗어나서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개인정보 흐름도에는 일반적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밑에 또 질문이 있는데, 조직 내에 다른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 저장될 경우에는 제공이 아니므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연계는 이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흐름도에서 말하는 제공을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른 3자 제공만을 포섭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정보의 흐름 관점에서 우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파일에 바깥으로 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 우리 기관 내에 A,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A라는 시스템에서 일부 정보가 내부 API 서버를 통해서 B라는 시스템으로 전달이 된다, 넘어간다 하면 흐름도에 그리셔야 됩니다. 흐름표에도 그리시는 거고요.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이 달라지면 그 처리 근거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막 다 연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다 법적 근거가 있고 처리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무에서 처음에 수집할 때 법적 근거에 B라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B라는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가 실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공 흐름에서는 그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 아마 실습하시는데 계속 네,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이용입니다. 보유 형태가 이제 웹 DB가 있고 민원 DB, DB가 두 개로 나눠져 있네.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서류를 받잖아요, 앞에서. 네, 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 서류를 받은 거죠. 걔도 어딘가는 보관되어 있을 것은 바로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네, 이제 신청 서류 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암호화를 못 하겠죠. 주민등록번호, 이제 비밀번호 일방에 암호를 한 거고요. 처리 목적은 민원 관리입니다. 항목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민원 처리 및 결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오프라인 서류는 이제 보관함에 이제 물리적으로 가야 이제 이용이 되는 것이고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이 취급자가 이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용 방법이 명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흐름도에 아까 수집 흐름이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장되는 위치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두 개, 두 덩어리가 그려져야 되겠죠. 저장 보관. 그다음에 캐비넷이 그려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취급자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제공이고요. 네, 제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른 제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가 네, 우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바깥으로 네, 넘어가는 연계되어서 넘어가는 흐름이 있다면 여기서 써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제 흐름도를 가지고 빠짐없이 모든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관리를 위해서 통계 담당자가 이제 땡땡 도청에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제공되는 정보는 이제 이런 항목이 제공이 되고 실시간 DB 연동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제공 주기는 상시적으로 됩니다. 암호 여부는 이제 연계 구간은 VPN으로 암호가 되어 있고요. 제공하는 근거는 이제 전자정부 수행력 몇 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뭐 제공이 많으면 여기 밑에 줄을 넣어서 계속 밑에 쭉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기는 이게 온라인 DB가 있고 오프라인 서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DB는 민원 처리 완료 1년 후에 이제 파기를 하는 거고요. 1단위 이제 DB 파기 배치가 되고 이제 별도 DB를 구성해서 1년 동안 보관하다가 파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민원이다 생각되면 그 공공기관 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통 이제 3년 동안 보관을 하거든요. 이게 예시라서 1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3년을 보관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뭐 오프라인 문서는 이제 스캔 후에 파기한다 이렇게 이제 네,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름표가 그려지면 이제 머릿속에 개인정보 흐름이 이제 쫙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준원 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거 답변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에 의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즉, 동의를 수집하는 선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있는데요. 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 이게 일반 민간 기업은 계약의 책임 및 이행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법 15조 제1항 제4호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위해서 이 정보가 없으면 그 업무를 제공을 못해요. 서비스 제공을 못해요. 네, 이거는 계약의 책임 및 이행으로 거의 다 포섭이 됩니다. 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 돼요. 회원 관리가 안 돼요. 회원 확인이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다 15조 1항 제4호 계약의 책임 및 이행으로 다 갈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네,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그냥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소관되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법률 업무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필수 정보, 그것은, 네, 그 필수 정보일 수가, 필수 정보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것은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그 3호가 되게 넓거든요. 공공기관 소관 업무라고 하는 게. 조례에 있는 그 업무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현장에서는, 네, 필수인데 필수 동의인 경우는 아마 거의, 네,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 네네. 이렇게 해서 잠깐 저희가 쉬고, 네, 다시 2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